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나 온라인에서 극우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대체 이 극우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왜 그렇게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지, 그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셨을 분들을 위해 오늘 제가 아주 쉽고 재밌게 그리고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릴게요. 극우가 뭐야? 뉴스에서 말하는 극우의 정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속 시원히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러 가봅시다. 우리 주변에 흔히 들리는 이 단어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그냥 보수나 우파랑 같은 말인가? 아니면 뭔가 훨씬 더 과격하고 위험한 건가?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극우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이 싹 해소될 거라고 제가 감히 장담합니다. 단순히 사전적 정의를 넘어서 실제 사례와 사회적 논란까지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준비되셨죠? 우리의 지식 탐험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극우의 정의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깊이 있게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극우를 단순히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나 맹목적인 민족주의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개념입니다. 제가 참고한 웹 검색 결과에서도 명확히 언급되었듯이 극우는 모든 형태의 민족주의를 포괄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도 우파, 중도 심지어 좌익 민족주의의 사례도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극우를 다른 민족주의나 보수주의와 구분짓는 핵심적인 특징일까요? 바로 시대착오적인 인종, 혐오나 극단적으로 배타적인 민족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성향 같은 것들이 극우를 극우답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나라 최고라고 애국심을 표현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특정 인종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고 과거의 영광이나 특정 이념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자신들의 생각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의견이나 소수자들을 무자비하게 배척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것이 무조건 최고고 나머지는 전부 틀렸으며 우리와 다른 것은 모두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야. 라는 식의 아주 극단적이고 위험한 생각을 가진 집단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종종 폭력적인 행동이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죠. 여기서 더 재미있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사실은 일부 극우 세력이 반공주의적 성향을 매우 강하게 보이면서도 놀랍게도 특정 상황에서는 친중국 성향을 띠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좀 의아하죠? 일반적으로 반공주의라고 하면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를 철저히 적대시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 달성을 위해서는 과거의 이념적 대립을 넘어 예상치 못한 동맹 관계를 맺거나 특정 국가의 정책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극우 이념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특징, 그리고 실용주의적 혹은 기회주의적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주장이나 구호만으로는 그들의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심지어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극우가 때로는 좌파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극우 이념이 고정된 형태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심리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메시지를 교묘하게 위장하고 변형시켜 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고전적인 신화 속의 트릭스터처럼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꿔가며 대중을 현혹하거나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비판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도와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표면적인 주장 뒤에 숨겨진 차별과 혐오, 그리고 배타적인 속성을 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극우 성향과 밀접하게 엮여서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는 정말 오랫동안 대중적인 정의론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왔죠.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만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성공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생각,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해봤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능력주의가 언제나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정의로울 수 있을까요? 제가 참고한 웹 검색 결과에도 명확히 나와 있듯이 능력주의는 능력 사회적 기여도라는 다소 단순화된 공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식은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놀랍도록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노력과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환경, 성별, 지역, 인맥, 혹은 단지 운이라는 우연한 요소 때문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별다른 뛰어난 노력이나 능력 없이도 부모의 배경, 사회적 지위, 혹은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쉽게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경우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가 자본주의적 정의, 신자유주의적 정의로 해석되며 궁극적으로는 성공한 소수의 승자의 철학으로 비판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성공을 정당화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논리적 기반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깊은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능력주의의 긍정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와 한계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럼 이 능력주의라는 개념이 극우와는 어떻게 복잡하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극우 세력은 종종 능력주의를 자신들의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주장을 정당화하는 매우 강력한 도구로 악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능력 없는 자들은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다거나 우리 민족 집단이 다른 민족 집단보다 선천적으로 더 뛰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자원과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식의 극단적인 논리를 펼치는데 능력주의를 끌어다 쓰는 것이죠. 이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혹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능력주의라는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포장지 안에 사실은 배타성과 혐오, 그리고 차별이라는 아주 위험한 사상을 교묘하게 숨겨놓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달콤한 독약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주의가 가진 긍정적인 면모, 즉 개인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성과 부작용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능력주의를 추종하거나 비판 없이 받아들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극우적인 사고방식이나 차별적인 시각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능력주의가 모든 사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극우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와 역사적 인식을 뒤흔드는 극우 영웅으로 여겨지는 박진경 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공분을 안겨주었죠. 이런 논란은 단순히 한 개인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진정한 영웅으로 기릴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치 체계와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균열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인사가 주도하는 국가보훈 행정 라인에서 국민통합이라는 다소 모호하고 포괄적인 명분 아래 극우적이고 편향된 역사인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강화하려 했다는 비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통합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내세우면서도 사실은 특정 이념이나 특정 집단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주입하거나 정당화하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국민 통합은 과거의 잘못을 숨기거나 왜곡하는 데서 시작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의 어두운 면까지도 정직하게 직시하고 그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서 비로소 진정한 통합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죠.
또한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 중 하나인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도 극우적인 시각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수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우 세력은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심지어 학살의 책임이 있는 이들을 옹호하거나 희생자들을 비방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역사적 정의와 화해는 이 사건과 관련된 학살범들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그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진정한 화해와 사회적 통합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도는 공동체 내부의 갈등의 골만 더욱 깊게 만들고 불신을 증폭시킬 뿐이죠. 극우 세력은 종종 이런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자신들의 편협한 이념에 맞춰 해석하고 왜곡하려 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경계하고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과거의 아픔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논란 역시 극우적 시각과 결부되어 많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옥중에서 보낸 생일에 청년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려는 명분으로 계엄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과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 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에만 발동될 수 있는 초헌법적인 조치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권한입니다. 이러한 계엄을 안일하게 혹은 특정 목적을 위해 정당화하려는 발언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반민주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자신과 윤어게인이라는 극우 성향의 청년들이 현재의 이재명 정부 하에서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극우 세력이 자신들의 이념과 행동을 정당화하고 대중의 동정심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자주 사용하는 피해자 코스프레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자신들이 마치 외부의 부당한 세력에 의해 핍박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희생자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대중의 공감과 동정표를 얻으려 하고 자신들의 과격하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교묘한 전략인 거죠. 이러한 프레임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합리적인 논의를 방해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을 혼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토록 자세하고 깊이 있게 설명해 드렸듯이 극우는 단순히 정치적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참고한 웹 검색 결과에서 보셨듯이 극우는 시대착오적인 인종혐오, 극단적으로 배타적인 민족주의, 그리고 때로는 논리적 모순이나 과거의 역사적 사실마저도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이념을 맹목적으로 관철시키려는 매우 위험하고 비합리적인 사상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정보가 극우적인 시각과 이념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주장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혐오를 조장하는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동조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극우적인 사고방식이나 차별적인 시각에 물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의 사고방식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복잡하고 위험한 극우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항상 비판적인 사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주장이든 특히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특정 집단을 비난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왜 그런 주장을 할까? 이 주장의 근거는 과연 타당한가? 이 주장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를 되묻는 습관을 철저히 들여야 합니다. 팩트 체크는 기본이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까지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접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나 특정 미디어만 계속 접하다 보면 편향된 사고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양한 매체와 관점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셋째,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한 극우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올바르고 객관적인 역사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미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와 토론에 임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극우적인 혐오 발언이나 차별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야겠지만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개인의 노력과 집단의 지혜가 모여 극우의 확산을 막고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극우의 정체와 그 사회적 파장에 대해 이렇게 길고 깊이 있게 파헤쳐봤는데 어떠셨나요? 단순히 어려운 정치 용어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은밀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파괴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이제는 명확하게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뉴스를 볼 때나 인터넷 기사를 읽을 때 혹은 친구들과 대화할 때 극우라는 단어를 접하면 단순히 스쳐 지나가지 않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셨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극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건강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앞으로 제가 올릴 새로운 영상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롭고 더 유익하며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